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많이 알려진 책이어서 그냥 읽어보았는데요. 저에게는 선물 같은 책이었습니다. 책을 통째로 외우고 싶을 만큼 제 영혼과 교감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평소에 늘 말과 상처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 고민을 해오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해결과 도움 그리고 힐링마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말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말이 표현되기 전 심리, 마음, 감정 관리에 관한 책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은 편하지만 깊은 내용을 담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 내용 중 일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 그릇을 함부로 버려두지 말라.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말 그릇의 상태에 따라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말 솜씨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목을 끌기 위한 말하기를 사용하지만 말 그릇이 단단한 사람들은 소통하는 말하기를 사용한다. 꼭 필요한 때에 단정하게 말하는 것의 힘을 제대로 알고 있다. 당신의 말 그릇은 어떤가? 크고 단단해서 그 안에 사람을 담을 수 있는가? 아니면 얕고 작아서 스치는 말 하나에도 불안하게 흔들리는가? 지은이 김윤나, 코칭 심리학자이자 기업 전문 강사, 심리학에 기반을 둔 자기 이해,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에 관한 코칭 및 강의를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마친 후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코칭심리학회 회원이자 한국코치협회 인증 전문 코치 KPC이며 2013년에 한국 HRD 협회가 인증한 베스트 코치로 선정되었다. 프롤로그. 말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프다.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무조건 윽박지르는 상사나 솔직함을 핑계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친구, 유독 아픈 말만 골라 하는 가족에게 꼭 그렇게 말해야 하냐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다. 물론 당신도 지금껏 몇 번이나 말로써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끼는 사람들을 밀어냈을지 모른다. 어쩌면 어제 저녁에도 마음과 다른 말을 툭 내뱉고 돌아서면서 너무 심했나 하고 후회할지도.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말에 서툴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들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안타까운 것은 말 때문에 자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말 습관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데에 있다. 내가 그렇지 뭘,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애써 덮어둔다. 그러다가 빈번한 말 실수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직장에서 리더의 위치에 올랐을 때 혹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이끌어야 할 때가 되면 그때야 말 잘하는 방법을 찾는다. 좋은 시도이기는 하지만 단기 속성 기술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후배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성에 차지 않는 보고서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니 일단 내뱉고 본다.
아이를 존중하는 대화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길에서 떼를 쓰며 버둥거리는 아이 앞에서는 버럭 성질대로 말하게 된다. 새롭게 익힌 듣기 좋은 말은 길들여진 나의 언어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힘을 잃는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말해보자 했던 모처럼의 결심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10여 년 동안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해 오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이란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 올려진 습관에 가깝기 때문이다.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뒤섞이고 숙성돼서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말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과 닮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말 잘하는 기술만 익혀서는 자신만의 새로운 말 습관을 기를 수 없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 습관을 지니고 싶다면 말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나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그럴듯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말을 만들어내는 저 깊은 곳, 말의 근원지인 자신의 내면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혹시 유독 참지 못하는 말투가 있는가? 유독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말이 있는가? 언어와 말투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인 구조를 알고 나면 내가 왜 그런 말투를 사용하게 됐는지, 왜 특정한 말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말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된다. 습관적으로 팀원에게 비난하는 상사가 있다고 해보자. 칭찬 기술을 달달 외운다고 그의 말이 바뀔까? 그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특성, 말하자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라온 환경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어쩌다 지금 같은 말하기 패턴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말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크기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 일명 말 그릇이 큰 사람들은 누군가를 현혹시키고 이용하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말을 사용한다. 너와 나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공감을 갈망한다. 성공과 욕망을 쫓다가도 결국에는 쉴 수 있는 품을 그리워하게 마련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도 비난 대신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실수했을 때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를 바라고 어려운 도전 앞에서 나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그러한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즉 말 그릇이 큰 사람 주변에는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을 넘어선다. 말 그릇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나의 말 그릇을 보다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국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법과 맞닿아 있다. 이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말 그릇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2부에서는 말 그릇을 키우기 위해 살펴봐야 할 개인의 감정, 공식, 습관을 알아본다. 이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나의 무엇이 말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 3부와 4부에서는 말그릇이 큰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화 기술을 소개한다.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말이고, 억울하게도 그 말하는 기술이 매끄럽지 않으면 마음의 길도 막히기 십상이다. 특히 이 파트에서는 대화 기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듣기와 질문하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것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기술을 연습해 본다. 마지막 5부에서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는 과연 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찰해 보고, 관계에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말은 당신을 드러낸다. 필요한 말을 제때 하고 후회하는 말을 덜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말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키워낼 수 있으면 좋겠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없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떠다닌다. 그러니 진정한 말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무엇보다도 당신의 일상이 말 때문에 외로워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감정에 서툰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느라 감정을 배우지 못하면서 자라서도 감정에 서툴다.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넘치게 사용한다. 자기 마음 한평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색을 모른 척하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감정만 보여주면서 살게 된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에 익숙해진다. 좋을 때는 표현도 안 하다가 억울한 일에만 반응하며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이른바 분노 중독이다. 화를 내면서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점점 거친 말, 센 말만 찾게 되는 것이다. 슬픔이라는 감정만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거나 가지지 못했을 때 무작정 슬픔과 우울함 속으로 빠져든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스스로 꺾고 주변의 관심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삶을 소비한다. 화병과 우울증이야말로 감정에 서툰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덫이다. 자신의 감정과 어울려 살지 못하면 자신과 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울리는 것에도 서툴 수밖에 없다. 감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엉뚱한 곳에서 감정이 넘치고 말이 샌다. 얼마 전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회사원도 그랬다. 후배 한 놈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후배라고 처음 들어와서 좀 키워보려고 공을 들였거든요. 모르는 것도 하나하나 알려주고 실수해도 농감아주면서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 입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제대로 일을 못해요. 실력이 늘만한데 당최 나아지질 않아요. 제가 언제까지 뒤를 봐줘야 하냐고요? 그는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얼마 전에는 후배에게 도대체 입사한 지가 언제인데 이것밖에 못하냐?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버렸다고 한다.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한 것은 맞지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일단 나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때 후배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화가 나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럼 화를 내면서 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얻고 싶은 것이요? 후배가 긴장도 좀 하고 정신 차리면서 일하기를 바라죠. 화내는 선배를 보면서 후배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네, 글쎄요. 녀석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말을 들으니 서운하긴 했겠죠. 나는 얼핏 보면 화로 보이는 감정도 원래는 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해 주었다. 감정은 미묘하게 원래의 색을 바꾸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려면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나는 그에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만들려면 먼저 자신의 오리지널 감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럼 제 오리지널 감정은 실망감이었던 것 같네요. 첫 후배이기도 하고 충분히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못하니 실망한 거죠. 실망이 화로 둔갑해 버렸네요. 뭐 그런 셈이네요. 후배에게 화가 아닌 실망으로 표현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후배도 자신의 속마음을 좀 털어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망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망과 화는 전혀 다른 감정이다. 실망이라고 생각하면 너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 기대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화라고 생각하면 너 때문에 생긴 분노만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인데 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물러서게 하고 웅크리게 만드는 데 있다. 선배가 화를 내면서 말하면 후배는 속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야속하다며 화를 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결국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 버린다. 이것은 감정이 원했던 게 아니다. 감정은 당신을 해치려고 온 도둑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친구다. 당신의 말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이다. 그러니 감정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된다. 듣기의 재발견. 가장 경청하기 어려울 때는 아마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과 대화를 지속해야 할 때일 것이다. 이것은 이래서 문제고 저것은 저래서 문제고 못하겠다는 하소연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선배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계도 아니고 매일같이 야근하고 지난주에는 새벽 작업까지 했다고요. 회사 사정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당연하게 야근을 요구하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직원들을 무시했으면 당연하게 그걸 요구합니까? 회사 후배가 이런 불평을 쏟아낼 때 반응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나도야 유형이다. 이를테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죽겠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대꾸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렇게 반응하면 후배는 더 이상 말을 터놓기가 어려워진다. 두 번째는 미안해 유형이다. 후배의 하소연을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여서 미안하다. 내가 막아주고 그래야 하는데 라고 반응한다. 그러면 후배는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면서 역시 입을 닫게 된다. 마지막은 해결사 유형이다. 이 유형의 선배들은 그래? 그럼 이번 주 하루 휴가 써 라고 임시 방편을 마련해 주거나 한 명 더 붙여줄게. 그럼 좀 낫지 않겠어? 라며 팍팍 밀어준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것을 자신의 짐으로 받아들이거나 해결하기 위해 대신 애쓰기 시작하면 듣기 자체가 어려워진다. 스스로 부담을 짊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껴안기가 힘들어진다. 마음의 공명이 잘 되려면 적당한 거리감이 확보되어야 한다.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라 너의 곁의 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로만 접근하는 것은 서로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지나치게 가깝다는 뜻이다. 둘 다 부담스럽다.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다. 갈등 관계에서도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화적 대화를 하게 돕는 책이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공감으로 들어줄 때는 상대를 돕기 위해 문제 해결 방안이나 부탁을 들어주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전에 상대방이 충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문제 해결에 너무 서두르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에 있다는 걸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이 대화 초기에 꺼낸 말은 종종 빙산의 일각과 같다. 그런 말들 다음에는 아직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더 강한 느낌이 따라 나올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계속 관심을 둠으로써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속을 조금 더 깊이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공감을 지속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논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다. 말을 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억하자. 해결사 역할을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성급하게 해결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더 깊은 마음 대화를 방해하고 만다. 마음에서 서둘러 몰아내지 말고 함께 머물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진심을 끌어올리는 듣기의 기술 몇 가지를 알아보자. 상대의 말에 따라 울지 않고 미안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성급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기억해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팩트, 사실 듣기,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feeling, 감정 듣기, 진짜 감정을 확인한다. 포커스, 핵심 듣기,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를 발견한다. 이른바 3F다. 각각의 기술을 별개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함께 사용하는 게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킨다. 말 비워내기. 몇 주 전 지인의 상가집에서 교수님 2분을 뵈었다. 한 분은 삶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분은 우리의 일상과 근황을 물으셨다. 좋은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끄덕거렸고 친숙한 질문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나는 2분을 바라보면서 문득 말을 비워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듣는 이를 피곤하게 하는 것부터 피해야 한다. 늙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 중에는 말하기를 지나치게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젊은 사람들 앞일수록 조심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그 조심성은 존중의 수준으로까지 격상될 필요가 있다. 나이 든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과격하거나 불경스러운 말 한마디는 반듯한 사고를 갖춘 젊은이의 빈축을 살 뿐이다. 즉,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욕심내게 된다는 뜻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도 넘치는 말을 조절하지 못해 그 진가가 묻힐 때가 있다. 그 흐름을 바꾸려면 인내와 수양의 시간이 필요하다. 위의 책에서는 침묵보다 나은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라고 조언하는데 그것은 결국 말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의 말하기 기술이다. 적절한 순간에 침묵하고 경청하고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세련된 말하기 기술인 셈이다. 말이 업인 사람들은 말을 잘하면 유리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말을 대단히 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가 쏟아내는 말들이 제대로 숙성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가까운 누군가를 지켜내기에 충분한 말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나이 들수록 나의 말 그릇이 제대로 깊어지고 있는지, 적당히 채워지고 비워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해를 넘길 때마다 나이와 주름살을 확인하듯 자신의 말 그릇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에필로그 중 끝부분입니다. 말은 잘한다. 어릴 적에 나는 잘하게 하는 말을 많이 듣지 못했다. 하지만 듣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이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내면에 상처 많은 어린아이를 숨겨두고 살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더디기는 했지만 조금씩 성장했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돌아볼 만큼 넓어졌다. 이제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삶의 과제들이 말 그릇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당금질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사소한 책임을 다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시간들 틈에서 내 말 그릇이 또 조금씩 자라날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